야, 꾸물거리지 마. 빨리 서명이나 해. 어차피 너 같은 중졸 출신 나고자 따위가 이 서류의 의미나 알겠어? 남편 박민준이 내뱉은 말이 싸늘하게 식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옆에서는 볼록하게 부른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젊은 여자 한유라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같은 얼굴을 한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정말 끔찍하구나.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너처럼 천박한 피가 섞여 있었다니. 유라 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진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자손이야. 내 더러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 어서 빨리 사라져 주렴. 냉혹한 말의 칼날이 차례로 내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내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담담하게 펜을 놀리고 있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내가 이혼 서류 작성을 마친 지 불과 3분 뒤 이 집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실을. 자, 썼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내가 내민 이혼 서류를 민주는 낚아채듯 빼앗았다. 몇 분 뒤 이 남자가 인생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듯했다. 좋아. 이걸로 드디어 자유다. 유라야, 병원 가자. 오늘이 우리 아기 초음파 보는 날이잖아. 신이 나서 집을 나서는 세 사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네, 예정대로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신호탄이었다. 창밖으로는 무겁게 가라앉은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나의 집이었던 곳이다. 결혼하고 10년. 나는 이 집에서 민준의 제멋대로인 행동과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을 견디고 또 견뎌냈다. 넌 공부도 못하는 머리로 뭘 안다고. 그냥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학력도 없는 며느리를 들여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것이 그들의 입버릇이었다. 내가 중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인격을 부정하고 가사도우미 이하로 취급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그 관계는 끝을 고한다. 거실 구석에는 이미 짐을 다 싼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막 돌아온 장남 민호와 장녀 하나가 불안한 듯 하지만 어딘가 각오를 다진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이제 더는 참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나는 두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나의 진짜 모습과 내가 물밑에서 진행해온 계획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나고자의 자식이라며 무시했던 민호와 하나는 사실 특정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능을 감추고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정확히 3분. 집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왔구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10년간 살았던 지옥 같은 집을 돌아보지 않고 한 발을 내디뎠다. 이때 민준 일행은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진실은 꿈에도 모른 채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내뱉는 한마디에 그들의 세계는 순식간에 얼어붙게 될 터였다. 민준이 미쳐 날뛸 정도의 굴욕을 맛보기까지 앞으로 불과 몇 시간. 가자. 우리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러. 나는 아이들의 손을 힘껏 잡고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곳은 영국이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검은색 세단의 안락한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긴장한 표정의 민호와 하나가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이제 그 집에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죠? 하나가 불안한 듯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럼 이제 2번 다시 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으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다. 나와 민준이 만난 것은 내가 22살 때였다. 당시 나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을 막 다 갚은 참이었고 최종 학력은 중졸인 채로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시절이었다. 내게 대기업에 다니는 민준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왕자님처럼 보였다. 학력 같은 건 상관없어. 너의 그 성실하고 착한 마음에 반했어. 프로포즈 때 했던 그 말은 지금 생각하면 그저 달콤한 덫이었을지도 모른다.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민준.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와 동거가 시작되자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 음식간이 이게 뭐니?
역시 배운 게 없으니 티가 나는구나. 이러니 중졸은 곤란하다니까. 식탁에 올린 요리를 한 입 먹어본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민준도 처음에는 나를 감쌌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공부 좀 하면 안 돼? 내 동기들 와이프는 다 명문대 나와서 화려하게 사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 내 수준까지 떨어져 보여.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값싼 가사도우미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절약에 힘써도 결코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새로운 흠을 찾아내 나를 비난했다. 넌 이 집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내가 먹여 살려주니까 사는 줄 알아. 감사하게 생각해. 민주는 매일 밤 그렇게 소리치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런 비뚤어진 교육의 화살은 아이들에게도 향했다. 민호는 수학에, 하나는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칭찬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저 중졸 엄마 피를 물려받았어. 남들보다 2배는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나 줍게 될 거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향해 아버지가 내뱉는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를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1년 전이었다. 민준의 야근과 외박이 잦아졌고 내 스마트폰으로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저처럼 지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요. 발신인은 민준의 부하 직원이라는 한유라였다. 유라는 당당하게 내 앞에 나타나 민준과의 관계를 선언했다. 전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커리어 우먼이에요. 당신처럼 집에서 청소나 하는 여자랑은 다르다고요. 민준 씨, 곧 저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는 걸 알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유라의 임신, 그것이 결정타였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걸맞은 우수한 혈통의 후계자가 태어나는구나. 야, 들었냐? 유라는 똑똑하다고. 너 같은 나고자랑은 차원이 달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꺼져. 위자료? 그런 걸 1원 한 푼 줄 것 같아? 오히려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값을 받고 싶을 지경이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지한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중졸의 사회 경험도 없고 기댈 친척도 없는 여자. 집에서 쫓아내면 길거리를 헤매다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얕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일절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더러운 피를 끊어낸다는 명목으로 순순히 나에게 넘겼다. 엄마, 공항이 보여요. 민호의 목소리에 나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응, 드디어 출발이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이 아니었다. 어떤 특수한 경로를 통해 발급된 특별한 서류. 민준 일행은 모른다. 내가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중졸인 이유가 아버지의 빚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을 해외에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민준 씨, 어머님, 그리고 유라 씨.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들은 나를 학력으로만 판단했지. 하지만 세상은 훨씬 넓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당신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 차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수아 스튜어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국의 연구소에서도 박사님과 장래가 유망한 리틀 지니어스들의 도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10년간의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민준 일행은 의사로부터 어떤 사실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잔혹한 선고였다. 민준 씨, 정말 괜찮았어요? 그 여자, 그렇게 순순히 이혼 서류를 내놓다니 더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산부인과 그 호화로운 대기실 소파에서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민준은 코웃음을 치며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풀었다. 상관없어. 그 여잔 어차피 중졸의 세상 물정 모르는 년이야. 내가 이혼하자면 벌벌 떨면서 따를 수밖에. 게다가 집안 경제권은 전부 내가 쥐고 있었잖아. 지금쯤 애 둘 데리고 싸구려 월세방에서 막막해하고 있을걸. 그 옆에서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라야.
그런 불결한 며느리와 연이 끊겨서 이 집도 드디어 정화된 것 같구나. 민준이의 우수한 유전자를 잇는 건 너처럼 총명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야 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주위의 다른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엘리트 인생에 대해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김태진 교수님 진료실로 가자. 김 교수님은 재벌 총수들도 다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시거든. 내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후계자인지 확실하게 도장 받아오자고. 시어머니의 재촉에 세 사람은 기세등등하게 진료실 문을 열었다. 진료실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누가 봐도 베테랑의 풍모를 지닌 의사가 앉아 있었다. 김태진 교수는 들어오는 세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는 손에 든 차트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그리고 이쪽은 파트너이신 한유라 씨. 오늘은 임신 5개월 차 정기검진으로 오셨고요.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 소중한 후계자입니다. 장래에는 저와 같은, 아니 저 이상의 엘리트로 키울 생각이니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민준이 거만한 태도로 의자에 앉아 김 교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엘리트라. 그런데 박민준 씨, 전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둘 있었죠? 민호 군과 하나 양이었던가요? 그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일그러졌다. 아, 그 나고자들 말입니까? 걔들은 전처를 너무 닮았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장래는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혼하면서 전처한테 떠넘겨버렸습니다. 열등한 유전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네, 전처는 중졸의 교양도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아이들 교육에도 악영향이었죠. 하지만 유라는 다릅니다. 이 친구는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에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야말로 제 진짜 자식입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라도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며 당연하죠라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 교수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냉철한 시선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민준 씨,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진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네? 무슨?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민준이 당황한 듯 웃었다. 당신이 나고자라고 내버린 민호 군과 하나 양, 그 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가 예전에 이 병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문가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요. 김 교수는 책상 위 모니터를 조작해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민호 군의 IQ와 하나 양의 예술적 감수성. 그건 천재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교육 운운이 아니라 어머니인 이수아 씨가 아이들의 개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봐 주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천재라니요. 교수님, 농담이 심하시네요. 그 여자가 그런 애를 키울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여잔 제 돈이나 축내면서 집에서 빈둥거리던 중졸 여자일 뿐이라고요. 민준의 말에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수아 씨가, 그녀가 이 병원에 지불했던 비용은 전부 그녀 자신의 일을 통해 번 수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만 당신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까? 일? 그 여자가 일을 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교수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 며느리는 우리 민준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요. 중졸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연민마저 담긴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당신들은 이수아 씨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이군요. 그녀는 단순히 중졸이 아닙니다. 그녀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어린 나이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떠나 영국의 국립연구소에 스카우트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니. 영국, 국립연구소?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유라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허풍이라고 소리쳤다.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지인인 영국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아 씨와 두 아이는 오늘부로 한국을 떠나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곳의 특별 연구시설로 향했다고 합니다. 민준의 목에서 마른 소리가 새어나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헤맬 것이라고 비웃었던 전처와 아이들이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을 떠났다. 그 사실에 세 사람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추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유라 씨,
초음파 검사 결과입니다만 아무래도 두 분에게는 수아 씨의 재능을 걱정할 여유가 없을 것 같군요. 김 교수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내뱉은 한마디가 민준과 유라, 그리고 시어머니의 완벽한 미래를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냉혹하게 말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알려드려야 할 불도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은 의사가 내민 몇 장의 서류를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민준이 평생을 걸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잔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하하하하, 교수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영국의 연구소, 국가급 프로젝트를 그 이수아가? 쥐 죽은 듯 조용한 진료실에 민준의 마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적당히 좀 하세요. 그 여자는 그냥 중졸이라고요. 수학 공식 하나 제대로 못 외우는 저학력 나고 자란 말입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해외 연구소 같은 데를 갑니까? 분명히 교수님이 그 여자한테 속으신 거예요. 그 여자, 겉보기와 다르게 연기는 잘하거든요.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하면서 동정이라도 샀겠죠. 그 말에 시어머니도 냉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저렇게 학력도 없고 친정도 가난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여자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죠. 분명 영국에서 밑바닥 노동이라도 하러 가는 걸 교수님께 폼잡고 말한 게 틀림없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교수님, 저런 여자의 허풍에 속지 마세요. 유라도 이때다 싶어 입을 놀려 수아를 헐뜯었다. 그래요, 교수님. 학력이란 건 그 사람의 인간적 가치 그 자체잖아요. 저는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준 씨 옆에 설 자격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공부해서 도망치고 편한 길을 택한 낙오자예요. 그런 인간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천재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개구리 올챙이 적생각 못한다더니 낙오자의 자식은 평생 낙오자일 뿐이에요. 세 사람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듯 경쟁적으로 수아를, 그리고 민호와 하나를 모욕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하고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김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비난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이미 손쓸 수 없는 환자를 보는 듯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 교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어깨를 들썩이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아셨으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유라 뱃속 아이의 검사 결과나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 아이는 저와 유라의 엘리트 피를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니까요. 김 교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를 민준 앞으로 천천히 밀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방금 이수아 씨에게 내뱉은 모욕. 그건 고스란히 당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엘리트의 피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 결과가 보여줄 겁니다. 민주는 의심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며 봉투를 낚아챘다. 뭡니까? 이건 건강검진 결과예요? 아니요. 한유라 씨가 지난번 진찰 때 저에게 몰래 의뢰했던 특수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 당신이 예전에 이 병원에서 받았던 종합검진 데이터도 참조했습니다. 유라가 의뢰했다고? 민준이 유라를 돌아보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아, 그건 만약을 위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찢고 안에 든 서류를 훑어보았다.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게 뭐야? 무슨 착오가 있는 거겠지. 왜 그래, 민준아? 뭐라고 쓰여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들여다보려 했지만 민주는 그 서류를 구겨쥐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이수아 씨를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의학적 사실로서 당신이야말로. 김 교수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준의 자존심을 베어 갈랐다. 당신은 중증의 희소정자증 환자이며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건 몇 년 전 데이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유라 씨 뱃속에 있는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진료실에 귀를 찢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덜덜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굳어 있었다. 교수,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 낮았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수아 씨가 키운 민호 군과 하나 양이 왜 그렇게 우수했는지, 그것 또한 당신이 말하는 혈통 따위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깊은 애정과 탁월한 교육 이론으로 아이들을 지지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부정했던 그녀의 중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가 10대 때 이미 세계 최첨단 수학 이론을 마스터하여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측정 불가라고 판단된 결과 부여된 졸업유예와 같은 칭호에 불과했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잔 중졸의 그냥 주부라고. 청소랑 빨래밖에 못하는 쓰레기 같은 년이란 말이야. 민준의 절규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절규는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의 역전극의 서곡에 불과했다.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그의 회사 전무의 전화였다. 야, 박민준, 당장 회사로 돌아와. 이 자식,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회사가 제휴를 추진하던 영국의 거대 투자 펀드에서 방금 내 놈의 해고를 조건으로 제휴를 백지화하겠다는 연락이 왔어. 민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영국,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수아의 모습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보물을 내버렸고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를.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럼 이걸 보시죠. 김 교수가 또 다른 결정타를 모니터에 띄웠다. 제휴 백지화. 내 해고가 조건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료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에서 전무의 고함이 계속해서 새어나왔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전무님,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고 영국의 투자 펀드도 제 실적을 높이 평가. 실적이라고? 웃기지 마. 상대방이 보낸 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우리 재단은 미래의 지성을 모욕하고 그 재능을 억압하느냐 만적인 인간이 재직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 재단의 이념에 반한다. 너, 영국의 로열 재단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로열 재단. 민준의 뇌리에 수아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낡은 양장본 책 한 권이 떠올랐다. 그 표지에는 분명 금색 글씨로 로얄 파운데이션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설마 그 여자가 그 낡은 책을 가지고 있던 게 그냥 취미가 아니었단 말인가?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그를 옥죄는 것은 일의 파멸뿐만이 아니었다. 민준은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유라의 어깨를 붙잡고 힘껏 흔들었다. 야, 한유라. 설명해. 방금 의사 선생님 말이 무슨 소리야? 뱃속의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희소정자증?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네가 내 아기를 가졌다고 울면서 기뻐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 아파. 놔요, 민준씨. 유라는 얼굴을 찡그리며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은 조금 전까지의 애교 섞인 아양을 잃고 잔혹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당신이 우수한 후계자를 원한다고 시끄럽게 구니까 협력해준 것뿐이잖아요. 중졸 아내한테 질려서 나처럼 학벌 좋은 여자를 원했던 건 당신이면서. 협력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제 대학 선배 아이예요. 그 사람 서울대 나와서 인류 상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당신 유전자보다 훨씬 엘리트겠죠. 난 그냥 당신이라는 ATM과 박씨 집안 재산이 탐났을 뿐인데 당신이 불임일 줄은 몰랐네. 계산 착오였어. 유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유라야, 네가 우리 민준이를 속였단 말이냐. 우리가 너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데. 시끄러워, 이망할 할망구야. 웃기지 마. 며느리 구박밖에 할 줄 모르는 주제에. 학벌 노래를 부르더니 자기는 고졸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나서 수아 씨를 무시했어? 내가 보기엔 당신 내 모자야말로 나고자 표본이야. 유라는 핸드백을 낚아채듯 들고 민준과 시어머니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해고당하는 남자한테 볼 일 없어. 잘 있어. 아, 맞다. 이수아 씨가 맡긴 선물 슬슬 도착할 때가 됐을 텐데. 선물. 민준이 멍하니 중얼거리는 순간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온 것은 간호사가 아니라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누가 봐도 전문가 분위기를 풍기는 남녀 세 사람이었다. 박민준 씨 그리고 최숙자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서류 한 통을 내밀었다. 저희는 이수아 스튜어트님의 대리인 변호사 및 자산관리팀입니다. 스튜어트?
그게 누군데? 내 아내 이름은 이수아라고. 민준의 물음에 변호사는 냉철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녀는 한국에서의 혼인 기간 동안 그 이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귀족권에도 이름을 올린 스튜어트 가문의 영예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학상의 최연소 수상자입니다. 당신이 중졸이라고 비웃었던 것은 그녀가 14세에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기존의 학교 제도를 졸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 또 다른 충격이 덮쳤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민주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다. 수아님께서는 당신과의 10년을 인간 사회에 대한 인내와 관찰의 필드워크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해가 미치게 된 지금 그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자, 본론입니다. 수아님께서는 이혼 서류 접수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당신이 지금까지 수아님의 개인 자산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무단 인출했던 총액 3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30억? 무슨 소리야? 그건 다 내가 번 돈. 아닙니다. 당신의 급여 계좌는 수아님께서 비밀리에 운용하여 10배로 불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용 권한은 전부 수아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었던 승진도, 저축도 모두 그녀가 뒤에서 조종했던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손을 뗀 지금 당신의 계좌 잔고는 오늘 아침부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새빨간 글씨였고 이체 불가와 압류 통지로 가득 차 있었다. 1. 가족, 재산. 민준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이 실은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굴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였단 말이야. 민준의 절규는 허무하게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그때 벽 모니터에 비치고 있던 초음파 영상이 바뀌며 동영상 메시지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본 적 없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수아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편 민호와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 민준 씨, 어머님, 10년간 감사했습니다. 화면 속 수아는 과거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냉철하고 아름다운 지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미소 짓는 수아의 모습에 진료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과거의 부스스한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막말을 묵묵히 견디던 그림자 같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광택이 흐르는 네이비 실크 드레스를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그녀는 마치 왕족과 같은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항상 말했죠. 너 같은 중졸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맞아요. 저는 한국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14살 때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특별 초빙을 받아 월반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제게 의무교육이라는 틀은 더 이상 배울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수아의 조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민준의 고막을 흔들었다. 민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여자는 부모비 때문에 고생하며 일하고 있었어. 내가 구해준 거라고. 화면 속 수아는 연민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빚, 그건 빚이 아니라 아버지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관리 실수로 발생한 일시적인 장부상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노동자로서 사회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신을 만났던 거고요. 수아는 한 번 말을 끊고 슬픈 듯 눈을 내리깔았다. 당시의 당신은 지금의 오만한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학력 없는 저에게도 너의 그 성실함이 멋지다고 말해주었죠. 저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기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당신을 돕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럼 지난 10년은 전부. 네, 당신의 승진도 모두 제가 뒤에서 손을 쓴 결과입니다. 당신이 쓴 조잡한 보고서는 제가 밤중에 몰래 완벽한 논문 수준으로 수정해서 상사에게 평가받도록 만들었어요. 당신이 자랑하던 투자 성공도 제가 당신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운용한 것이고요. 당신은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었던 모양이지만 제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쯤 한직으로 밀려나 해고당했을 겁니다. 민주는 무릎부터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나고자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실은 자신의 인생을 프로듀싱했던 신과 같은 존재였다니.
그리고 민호와 하나. 그 아이들은 제 유전자를 강하게 물려받았어요. 민호는 이미 세계적인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비공식적으로 만점을 받았고 영국의 최고 명문 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색채 감각과 구성력을 인정받아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리기로 결정되었고요. 화면 옆에서 민호와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저희를 쓰레기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저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 수 있었어요. 민호의 냉철한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도 잘 가요. 할머니가 제 그림을 낙서라고 하면서 찢어버렸을 때 저 결심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그림을 언젠가 그려내겠다고요. 하나의 천진난만하지만 거절로 가득 찬 미소. 박씨 집안의 혈통이라는 좁은 세계에서만 사람을 평가했던 당신들에게는 저 아이들의 빛이 너무 눈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수아는 마지막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3분. 저는 이미 당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평생에 걸쳐 후회하는 나날뿐입니다. 아, 깜빡했네요. 민준 씨, 당신 회사가 제휴를 취소당한 로열재단. 그 재단의 이사장이 제 아버지랍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 영상이 꺼졌다. 진료실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유라는 이미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소리 없이 진료실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시계를 보며 말했다. 자, 박민준 씨, 수아님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자산 반환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요. 변호사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문제? 이 이상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래도 당신이 한유라 씨와의 불륜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이 담당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이 발각된 모양입니다. 물론 수아님께서 서포트를 멈춘 순간 허점이 드러난 것이겠죠. 지금 경찰이 당신 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 절망의 빛이 짙게 퍼져갔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도 지위도 모든 것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 왜 경찰이?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영업 실적도 항상 최고였다고. 민준이 뒤집힌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모습은 과거 자신감 넘치던 엘리트 사원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궁지에 몰린 작은 동물과 같았다. 변호사는 냉철한 손길로 두꺼운 파일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 그것들은 모두 수아님께서 치밀한 논리로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회피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년 전부터 수아님의 조언, 당신이 중졸의 허튼 소리라며 무시했던 그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유라 씨와 공모하여 진행했던 불투명한 거래. 여기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것은 민준이 독단적으로 서명한 계약서 사본이었다. 이 해외 기업과의 계약. 실체는 교묘하게 위장된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입니다. 수아님께서는 이전부터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바로잡기 위한 자료를 당신 책상 위에 놓아두셨을 텐데요. 당신은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민준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명 몇 달 전 책상 위에 수아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 회색 지대입니다. 상대방의 자본 구성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민준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랬지. 중졸 주제에 내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마. 라며 그녀 앞에서 그 메모를 찢어버리고 비웃었다. 그 거래의 책임자는 당신입니다. 상대 회사는 이미 계획적으로 파산했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수백억 원. 당신 회사는 그 손실을 전부 책임자인 개인, 즉 당신에게 배상 청구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런 수백억 원을 어떻게 갚아? 애초에 그 집이 있잖아. 그 집을 팔면. 민준이 매달리듯 말했다. 그 집이란 시어머니가 자신의 성처럼 자랑하던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허리를 못 펴고 있던 시어머니가 경련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 집은, 그 집만은 안 돼. 내 노후의 유일한 낙인데. 민준아,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우수한 후계자를 낳을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다니.
한심하긴. 시끄러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유라가 학벌 좋고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부추기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 아냐. 추악한 모자 싸움이 진료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비정한 선고를 계속했다. 안타깝지만 그 주택도 이미 압류 대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박씨 집안의 것이 아닙니다. 네?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내 죽은 남편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인데. 아닙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불을 위해 집은 한 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뻔했죠. 그것을 비밀리에 사들여 오늘까지 유지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온 것은 이수아님입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로서 이수아 스튜어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아님께서는 시어머님께서 살 곳을 잃지 않도록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당신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게끔 배려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이 성립되어 당신들과의 인연이 끊긴 이상 무상되어도 종료됩니다. 내일까지 짐을 정리해서 퇴거해 주십시오. 내일? 그런 게 어딨어. 어디로 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수아님께서는 중졸 여자가 지켜온 집에 고결한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사는 것은 고통스러울 테니 부디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 가시라는 전언을 남기셨습니다. 비아냥거림 가득한 말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학력이라는 잣대로 수아를 무시했던 그들이 실은 그 무시했던 상대의 자비로 비바람을 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때 진료실 전화가 울렸다. 김 교수가 수화기를 들고 몇 마디 나누더니 민준을 향해 말했다. 박민준 씨, 병원 입구에 경찰관 몇 분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응하시겠습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완전히 생기가 사라졌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편 도망치려던 유라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변호사 팀에게 붙잡혔다. 한유라 씨, 당신에게는 박민준 씨와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박씨 집안 자산에서 당신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서울대 출신 남자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박민준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라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없는 수렁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시어머니가 민준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민준은 그런 어머니를 뿌리칠 기력도 없이 그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듯 수아가 떠난 뒤에 고요한 허공이 비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 몰락은 아직 서장에 불과하다. 그들이 앞으로 맛볼 진짜 절망은 수아가 영국에 도착하는 순간 세계적인 뉴스로 그들의 귀에 전해지게 될 것이었다. 데려가 주십시오. 민준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경찰관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차갑게 채워졌다. 그때 그의 뇌리에는 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3분으로 나는 모든 것을 끝냈어요.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끝장낼 차례예요. 박민준 씨, 이쪽으로. 경찰서 취조실. 무기질의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파이프 의자에 앉혀진 민준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손목을 파고드는 수갑의 차가움만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형사님, 몇 번을 말하지만 저는 속았습니다. 회사 부정 같은 거 몰랐어요. 전부 영국의 그 투자 펀드가, 아니, 그 전처가 꾸민 짓이라고요. 그 여자는 중졸 주제에 사실은 엄청난 사기꾼이라고요. 민준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수아를 깎아내리는 것으로만 무너질 듯한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나이든 형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손에 든 자료를 넘겼다. 박민준 씨,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자네가 중졸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그 여성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는 그냥 집안일밖에 모르는 여자라고요. 계산 좀 잘한다고 우쭐대더니 바로 그때였다.
취조실 구석에 놓인 소형 TV 모니터에 긴급 뉴스 속보가 떴다. 세기의 천재, 이수아 스튜어트 박사. 10년의 침묵 깨고 영국 총리가 직접 영접.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런던에 막 도착한 수아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트랩 아래에는 영국 총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만장의 박수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박수아가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스튜어트 박사의 모습이 있었다. 뭐야, 저 소라는 총리가 저 여자를 마중하고 있잖아? 민준의 입이 해벌쭉 벌어졌다. 형사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다. 화면 속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리포트를 이어가고 있었다. 스튜어트 박사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전대미문의 필드워크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적은 AI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고. 다시 화면이 바뀌고 수아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저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인간이 자신보다 약한 입장이라고 단정한 상대를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는가 하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를 넘어 민준을 꿰뚫는 듯 차갑게 빛났다. 그 샘플이 된 분들은 지금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겠지요. 저는 이제부터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취조실의 분위기가 일변했다. 민준을 감시하던 젊은 형사들마저 경악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박민준. 너 이분을 중졸라고자라고 부르면서 가사도우미 취급했던 거냐? 나이든 형사가 진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든 조서와 모니터 영상을 번갈아 보았다. 야, 박민준, 너 제정신이야? 이 뉴스에 나오는 스튜어트 박사. 전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숙이는 이 여성을 정말로 네가 중졸라고자라고 부르면서 가사도우미 취급했다고?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모니터 속에서 영국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수아의 모습을 구멍이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호와 하나도 있었다. 아이들은 영국의 최고 명문 교육기관 교복을 입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 모습에는 과거 민준의 집에서 겁에 질려있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거짓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였단 말이야. 내가 번 돈으로 내 집에서 내 눈치만 보며 살았다고. 민준이 쥐어짜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처참한 패배자의 울부짖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형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보고서 한 통을 책상에 내던졌다. 박민준,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 네가 내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은행 계좌로 입금되던 거액의 보너스와 운용 수익,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해봤는데 전부 내 회사를 통한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여러 투자 신탁에서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이었어. 네, 즉 그녀는 너에게 네가 벌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내 계좌로 흘려보냈던 거야. 너를 자존심 덩어리 괴물로 키운 다음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녀가 말한 필드워크의 마무리였던 거 아니겠나.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엘리트로서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길은 모두 수아가 마련한 관찰용 상자에 불과했다. 자신이 그녀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던 10년 동안 사실은 그녀에게 사육당하며 살려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게다가 이 계약서 건, 자네가 한유라라는 여자와 공모해서 진행했다는 이 거래 말이야. 사실 이건 자네 회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 같은 게 아니야. 자네가 수아 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 발생한 그냥 자네의 실수지. 하지만 수아 씨는 그걸 사전에 예견하고 회사 측에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남겨두었던 거야. 그녀가 떠나는 순간 그 증거가 자동으로 법무팀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놨던 거지. 민준은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그녀의 메모를 읽고 그녀를 존중했더라면 이 파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학력이라는 이름의 허영에 취해 스스로 파멸의 스위치를 눌렀다. 박민준, 자네는 이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자네 어머니, 최숙자 씨였던가? 그분도 지금 큰일 났어. 형사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정든 집에서 쫓겨나는 걸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야.
수아씨 대리인에게 달려들고 동네방네 그 며느리는 학력위조 사기꾼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더군. 운 나쁘게도 그 자리에 영국 대사관 관계자가 있었어. 불경죄에 가까운 명예훼손으로 국제적인 소송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쪽 변호인단이 벼르고 있어. 민주는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회사에서 잘리고 경찰에 잡히고 빚더미에 앉고 집도 잃고 어머니마저 국제 분쟁의 당사자가 되다니. 반면 자신이 쓰레기라고 내버린 아내와 아이들은 바다 건너에서 신처럼 숭배받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닫혔다는 것에 대한 추악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때 취조실 전화가 울렸다. 형사가 전화를 받고 짧게 응답하더니 얼굴색을 바꾸고 민준을 보았다. 박민준, 너한테 면회 신청이 왔다. 변호사라는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야.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누가 봐도 위험 있는 영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민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박민준 씨, 저는 스튜어트 가문의 법률 고문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수아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전할 최종 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리처드가 꺼내든 한 통의 서류. 거기에는 민준을 더 깊은 혼돈과 절망에 빠뜨릴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종 통고? 민준은 리처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국인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거기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너무나도 방대한 청구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박민준. 수아님께서는 당신에게 관대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까지 그녀의 학력과 인격을 모욕했으며 심지어 민호님과 하나님이라는 세계의 보물에 대해 폭언을 퍼부은 것. 이것은 스튜어트 가문으로서 그리고 영국 교육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우선 당신이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그 저택, 내일부터의 임대료 및 과거 10년간 소급 적용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아님께서 비밀리에 대신 납부했던 재산세, 그리고 시어머님의 생활비. 그 총액은 한국 돈으로 약 28억 원입니다. 28억? 말도 안 돼.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민준이 소리쳤지만 리처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당신의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회사에서 저지른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또한 당신의 전 직장에서 스튜어트 가문의 관련 기업이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즉 당신의 모든 빚 창구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난 평생 그 여자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요, 평생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당신 손자대까지 이어질 계산이 나옵니다. 실례. 당신에게는 더 이상 후계자를 기대할 수 없었죠. 리처드의 냉철한 지적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불임, 유라의 배신, 자신이 믿었던 엘리트로서의 혈통, 미래,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를 후려쳤다. 그래, 유라, 한유라는 어떻게 됐어? 그 여자도 공범이잖아. 그 여자한테도 청구해. 민준은 추하게 자신을 배신한 여자에게 화살을 돌렸다. 한유라 씨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갈취한 거액의 현금을 이미 자신의 빚을 갚고 명품을 사는데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말했던 서울대 출신 애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 그녀 역시 다른 사기 집단에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그녀가 지금 병원 복도에서 발광하고 있는 것은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엘리트라고 믿고 돈을 바쳤던 남자가 사실은 무지개 결혼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민준의 뇌리에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의기양양해하던 유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자신들은 인생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꾼과 무능한 남자, 그리고 오만한 늙은 여자가 모래성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민준은 책상에 엎드렸다. 하지만 리처드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박민준 씨, 당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당신의 어머니인 최숙자 씨에게서 경찰서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 수아님의 대리인에게 궁지에 몰리자 반쯤 미쳐서 저런 중졸 여자한테 우리 아들이 질 리가 없어.
라고 소리치며 수아님께서 소중히 보관하시던 어떤 연구 자료를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민준의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연구 자료? 설마 그 낡은 책을? 맞습니다. 그것은 17세기부터 스튜어트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세계에 단 한 권뿐인 미해독 수학 원고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측정 불가. 그것을 고의로 훼손했다면 이건 한국 내의 민사소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저희는 최숙자 씨를 국제지명수배에 준하는 절차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체포한다고? 네. 현재 최숙자 씨는 너무 큰 충격으로 실신하여 응급 이송되었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민주는 절망의 끝에서 격한 구역질을 느꼈다. 자신이 중졸이라고 무시하고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었던 아내. 그 아내가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지워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민준 씨. 마지막으로 수아님으로부터의 전언입니다. 리처드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학력과 타이틀, 그것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구원해주는지 즐겁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이 민준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는 취조실 바닥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한편 그 시각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수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 일행이 마지막으로 발광하는 모습을 전하는 라이브 영상이 재생되는 태블릿이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보셔도 되지 않아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수아는 조용히 태블릿을 닫고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민호야,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려면 한번 자신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한 법이야. 그 사람들에게 진짜 검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수아의 말의 의미, 그것은 훗날 한국의 병원에서 민준 일행이 다시 모였을 때 의사로부터 듣게 될 또 다른 진실에 의해 밝혀질 것이었다. 산부인과에서의 그 얼어붙을 듯한 한마디에는 아직 뒤시야기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일시 중단되고 민준은 건강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다시 김태진 교수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심한 심폐항진을 호소하는 그를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사에게 보이기로 한 것이다. 대기실에는 마찬가지로 흑빛이 된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실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망갈 곳을 잃고 헬쑥해진 유라가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과거 이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우수한 후계자의 탄생을 확신하며 수아를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세 사람이 이제는 죄인과 그 가족으로서 가장 처참한 재회를 하고 있었다. 박민준 씨, 최숙자 씨, 그리고 한유라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세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전과 변함없이 냉정한 표정의 김 교수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상세하고 결정적인 감정 결과서가 놓여 있었다. 교수님, 민준이 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시 한 번만 확인시켜주세요. 유라 뱃속의 아이는 정말로 그 불임진단은 틀림없는 거죠? 민준의 눈에는 한 가닥 희망이 어려 있었다.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비록 유라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후계자만 있다면 집안의 자존심만큼은 지킬 수 있다.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이 절망에서 기어오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박민준 씨, 지난번 진료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두 분에게는 수아 씨의 재능을 걱정할 여유 같은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의사는 모니터에 비친 유라의 초음파 영상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동그랗고 작은 생명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유라 씨, 당신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민준 씨와 시어머님께 보여주며 순조롭다고 보고해왔죠. 시어머님, 당신도 이 영상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네, 맞아요. 이 아이의 심장 소리도 들었다고요. 우리의 희망, 박씨 집안의 보물이에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김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끔찍한 일이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의사는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을 일시정지시켰다. 한유라 씨, 당신이 가져온 다른 병원의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검사 데이터, 그것들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위조라고요? 교수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제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김 교수는 유라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유라 씨, 스스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경찰 입회하에 당신의 신체적 특징을 공개할까요? 유라는 덜덜 떨며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이제 끝났어. 다 들켰다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유라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김 교수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한유라 씨의 배가 부른 것은 임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복부에 특수한 실리콘 보형물을 착용하고 심지어 호르몬제를 불법으로 투여하여 임신 초기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에? 민준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이 초음파 영상. 이것은 유라 씨가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다른 임산부의 녹화 데이터입니다. 진찰 시 그녀는 교묘하게 스마트폰 재생 화면을 모니터에 동기화시키는 장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진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굳어버렸고 민주는 숨쉬는 법을 잊은 듯 목을 컥컥거렸다. 그럼 후계자는? 우리 손자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 1초도. 더 나아가 한유라 씨는 5년 전 어떤 사정으로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녀가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겁니다. 으아. 민준의 절규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배신.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철저한 배신이었다. 민준은 자신을 엘리트로서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조각으로 유라와 그 뱃속의 아이를 선택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렸고 보물 같은 두 아이를 쓰레기라고 불렀으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대상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한유라, 이 자식. 네가 감히 나를 우롱해? 민준이 미친 듯이 유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놔. 죽여버리겠어. 이 사기꾼. 내 인생을 돌려내. 시끄러워. 갑자기 유라가 울음을 그치고 광기마저 느껴지는 웃음을 지으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내 인생? 웃기지 마. 너처럼 학력 콤플렉스 덩어리에 속 빈 강정 같은 남자. 아기 가졌어요 라고 속삭이기만 하면 홀랑 넘어오는데 다루기 쉬워서 최고였다고. 뭐? 네가 수아 씨를 욕할 때마다 나 뒤에서 배꼽 잡고 웃었어. 이 멍청이가 진짜 다이아를 버리고 유리 조각인 나를 주워가네 하고 말이야. 난 처음부터 이수아 씨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바로 이수아 씨의 에이전트였으니까. 이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수아가 너를 보냈다고? 이수아 씨는 네가 얼마나 타이틀이나 혈통이라는 주술에 약한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결과는 보시다시피 넌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지. 수아 씨가 그러더라.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니 가장 잔혹한 꿈을 꾸게 해주라고.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유라를 선택하고 수아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수아가 민준의 본성을 파헤치기 위해 유라라는 거울을 들이밀었고 민준이 스스로 그 함정에 뛰어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진실. 그것은 민준이 단 하나도 자신의 의지로 이룬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수아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던 우스꽝스러운 피에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교수님. 민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마른 목소리를 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교수는 연민 한 조각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게 물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이수아 씨의 지성은 당신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고 자라고 내버린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바꿀 만한 발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국제우편물 한 통을 민준 앞에 놓았다. 이것은 영국의 연구소에서 도착한 민호군과 하나 양의 최신 리포트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고도의 수학 공식과 아름다운 감성이 넘쳐 흐릅니다. 당신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은 박씨 집안의 후계자 따위의 낡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류의 희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민주는 그 리포트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떨리는 손가락 때문에 만질 수조차 없었다. 자, 박민준 씨. 진료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검진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경찰관분들, 부탁합니다. 민주는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진료실을 나섰다.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잠꼬대처럼 되뇌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이 보였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어두운 자업자득이라는 이름의 나락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거짓말이야. 그런 건 전부 그 애가 꾸민 함정이야. 경찰 양반들, 빨리 그 여자를 잡아넣으라고. 우리는 피해자란 말이야. 경찰서 복도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담당 형사의 팔을 붙잡고 격렬하게 흔드는 그 모습에는 과거 우아하고 고상했던 박씨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기품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백발은 헝클어졌고 고급 브랜드의 옷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한편 민주는 취조실 파이프 의자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가 미끼였다. 수아가 그 여자를 내게 보냈다. 그 사실이 민준의 뇌리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자신이 운명적인 만남이라 믿고 엘리트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맡겼던 여자가 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배치된 폭탄에 불과했다니. 게다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여자라고 얕보았던 수아였다. 그 여자 웃고 있었겠지. 민준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수아를 중졸이라고 비웃을 때마다 유라는 속으로 나의 이 우스꽝스러운 꼴에 배를 잡고 웃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리고 자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태가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 형사가 리모컨을 조작해 병 모니터에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띄웠다. 네, 정말 놀랐어요. 그 박민준 씨 부인, 사실은 세계적인 과학자였다면서요?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는 항상 허리 숙여 인사하고 골목 청소까지 도와주시던 분인데 그에 비하면 그 집 시어머니랑 아들은 학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는 엘리트 집안이다라면서요. 근데 결국 그 남편이 승진한 것도 부인이 뒤에서 회사 윗선에 조언해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정말 한심하죠. TV 화면 속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무시했던 동네 주민들이 일제히 박씨 집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수아가 10년간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위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민준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인터넷에서도 당신들 신상은 다 털려서 난리가 났어. 자네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부정도 수아 씨가 떠난 순간 둑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지. 회사 측은 자네를 형사고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씨 집안의 전 재산을 압류할 준비를 마쳤어. 그때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얼굴이 새빨개진 민준의 회사 전 상사 이전무였다. 박민준, 네가 감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있어. 전무님, 살려주세요.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민준이 매달리려 했지만 이전무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살려달라고? 어느 입으로 그딴 소리가 나와. 내 놈이 한유라와 공모해서 진행한 그 계약 때문에 우리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게다가 영국의 로열 재단. 수아 씨 친정 말이야. 박민준을 즉각 해고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어. 수십억? 민준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아, 그래.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내 놈이 내 실력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들. 그 모든 논리를 구성했던 게 이수아 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시스템 개발부에 남아있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내 놈 아이디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외부의 특수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프로그램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거든. 그 서버의 소유주가 바로 수아 씨였어. 이 전무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천재가 만든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자기가 운전의 천재라고 착각하고 감히 그 차를 정비하던 주인을 진흙탕에 처박으려고 했지. 결국 차는 제어를 잃었고 내 놈은 벼랑 끝으로 추락한 거야. 자업자득이라고. 이 전무님, 제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다시 들려왔다. 우리 민준이는 우수해요. 그 여자, 그 불길한 며느리가 민준이의 재능을 훔쳐갔을 뿐이라고요. 아, 누가 내 집 좀 돌려줘요. 내 자랑스러운 인생을. 시어머니의 정신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들이 가해자이며 수아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더 큰 비수가 꽂혔다. 최숙자 씨,
당신에게도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차가운 서류를 내밀었다. 혐의?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몇 년 전 동네 사람들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며 이수아 씨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은 자금 약 1억 원. 그거 수아 씨가 몰래 자신의 개인 돈으로 메워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주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그 변제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일제히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백지를 넘어 흑빛이 되었다. 그건 난 좋은 뜻으로 그 애가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시키려고 한 것뿐인데 남의 돈을 멋대로 써놓고 변명 한번 잘하시네요. 수아 씨는 당신이 경찰에 잡히지 않도록 10년간 묵묵히 그 뒤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당신들의 막말을 들으면서 뒤에서 그란탄즈를 치우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없겠죠. 형사의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아는 자신들의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이라는 괴물을 사회로부터 지켜주던 유일한 수호신이었다. 그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내쫓고 그 대신 불러들인 것은 자신들을 파멸시킬 사신이었다. 하하하하하. 민준의 입에서 마른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전부 우리가 망가뜨린 거야. 수아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3분만 기다려 주었는데. 그때 만약 자신이 미안했다고 사과했더라면, 만약 자신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봤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영국에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아내와 천재적인 아이들과 함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3분. 그 짧은 시간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전무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말했다. 방금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민호 군과 하나 군이 한국의 교육부를 상대로 박씨 집안과의 절연 및 성명 변경에 대한 법적 신청을 했고 승인되었다고 한다. 성명 변경? 그래. 그 아이들은 오늘부터 영국의 귀족 성씨인 스튜어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래에 창출할 막대한 특허권과 이익, 그리고 명성, 그 모든 것에서 당신들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배제되었어. 당신들에게 남은 건 거액의 빚과 지울 수 없는 전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뿐이야. 민준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다. 혼돈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적. 모든 것을 잃고 누구에게도 돌아보아지지 않는 죽음보다 더한 고독이었다. 그때 민준의 가슴 주머니에서 압수되지 않고 남아있던 낡은 소형 녹음기가 우연히 작동했다.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10년 전 신혼여행지에서 녹음했던 수아의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준 씨. 나 있잖아. 만약 당신이 언젠가 내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그래도 그냥 수아로서 함께 웃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약속해줄 거죠? 그 녹음을 듣는 순간 민주는 취조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혼돈은 절망으로 형태를 바꾸었고 그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국에 도착한 수아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온다. 그 인물이야말로 박씨 집안을 완전히 소멸시킬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었다. 런던. 안개가 자욱한 아침.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스튜어트 가문의 저택에서 수아는 앤티크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갓 나온 다즐링의 향기를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민호와 하나가 최신 태블릿으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스케치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고 한 노신사를 안내했다. 수아님, 손님이십니다. 나타난 것은 화복 고훅이 아닌 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허리가 꼿꼿한 노인이었다. 만약 이 자리에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있었다면 경악한 나머지 기절했을 것이다. 그 남성은 바로 박씨 집안의 본가, 벤자, 당주이자 시어머니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 했고 입만 열면 우리는 본가와 연결된 엘리트 집안이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 인물. 박정희, 표정이였기 때문이다. 정희 어르신,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가 일어나 우아하게 절했다. 수아 양, 아니, 스튜어트 박사. 길고 긴 한국에서의 수행,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10년 전 우리 본가를 찾아왔을 때 설마 그런 어리석은 분가, 펜자에 시집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야. 박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내밀어진 의자에 앉았다. 어르신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그저 중졸 출신의 고생한 여자라는 호적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그들의 본성을 남김없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숙자와 박민준, 설마 자신들이 본가의 혈통이라고 믿고 저렇게까지 오만하게 굴 줄이야. 실로 우습기 짝이 없군. 박정희의 말에 수아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여기서 박씨 집안에 관한 가장 큰 진실이 밝혀진다. 사실 민준의 집안은 박정희가 이끄는 박씨 본가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다. 민준의 할아버지는 과거 본가에서 일하던 하인이었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기에 당시 당주가 자비심으로 박씨 성을 쓰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인 그저 머슴의 집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최숙자 여사가 족보를 멋대로 위조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엘리트 박씨 집안의 정통 후계자라고 믿으며 허구의 자존심을 쌓아 올렸을 뿐이었다.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군요.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혈통이라는 것이 단지 착각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수아 양, 자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자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재미있네요. 혈통이라는 실체 없는 것에 매달리는 인간이 진짜 지성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자네는 잔혹해. 수아 양. 하지만 그 모자가 자네들에게 가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응보다. 박정희는 품에서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자, 본가의 당주로서 마지막 일을 처리하도록 하지. 박민준 및 최숙자의 이름을 우리 박씨 집안 족보에서 완전히 영구 제명하고 그들이 앞으로 일절 박씨 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이것은 본가로서의 공식적인 통고다. 이걸 한국의 변호인단에게 보내두었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군요. 그 무렵 한국의 경찰서, 민주는 면회온 박정희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있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본가 혈통이 아니라고? 머슴? 민준의 얼굴이 더할 나위 없이 추하게 일그러졌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천하다고 무시했던 수아님은 당신이 그토록 선망했던 본가 당주께서 가장 존경하는 친구이자 귀한 손님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매달렸던 박씨 집안의 자부심, 그 자체가 당신이 짓밟았던 수아님에 의해 10년간 지켜지고 있었을 뿐인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엘리트 집안이라는 정체성이 단지 착각과 거짓으로 덧칠된 것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주한 그녀의 정신은 마침내 완전히 붕괴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나는 공주님이었단 말이야. 저 며느리가 내 피를 훔쳐갔어. 돌려줘. 내 혈통을 돌려줘. 시어머니의 절규는 더 이상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학력, 혈통, 타이틀. 자신이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잣대가 실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덫이었다. 수아야, 살려줘. 민준이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가 바다 건너에 닿을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자, 박민준 씨, 가장 큰 진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냉혹하게 추격했다.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3분 뒤 수아님께서 영국으로 떠나실 때 그녀는 한국 국세청에 어떤 선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벌이라고 생각하며 횡령행위를 반복했던 개인 자산. 그것은 수아님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그 탈세의 책임은 전부 당시 세대주로서 가게를 독점했던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즉, 당신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거액의 탈세 혐의로 앞으로 수십 년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잘 됐네요. 그렇게나 원했던 특별한 특권 계급. 이제부터는 교도소 안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 수감자로서 지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준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를 사랑했고 유일한 진짜를 상처 입혔는지 그 죄의 깊이를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역전극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다음 회, 모든 것을 잃은 민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더 큰 자멸을 불러오게 된다. 구치소 독방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민준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칼같이 다려진 최고급 정장과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었던 남자의 그림자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눈은 퀭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게는 아직 역전의 카드가 남아있어. 민주는 흐리멍덩한 눈을 번뜩이며 중얼거렸다.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떠올린 비열한 마지막 한 수. 그것은 자신이 쓰레기라고 부르며 내버린 아이들 민호와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녀석들은 내 자식이야. 내 피를 이어받았다고. 미성년자인 자식이 버는 돈이나 특허, 그런 것들은 전부 부모의 관리하에 있을 터. 수아가 아무리 대단한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녀석들이 영국에서 벌어들일 수천억 원의 돈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야.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민준의 사고방식은 끝없이 이기적이고 추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을 불러 필사적인 형상으로 호소했다. 변호사님, 영국에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다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향후 수익 일부를 저에 대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입니다.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을 겁니다. 변호인은 경멸의 빛을 숨기지도 않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박민준 씨, 정말 자신의 처지를 모르시는군요. 마침 수아님으로부터 새로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그 권리에 대한 최종 답변서입니다. 내밀어진 것은 영국 왕실의 문장이 찍힌 육중한 봉투였다. 거기에는 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릴 경악스러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민준이 훑어본 서류의 제목은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및 법적 혈연관계의 연구 말소에 관하여였다. 의미를 모르겠군. 친자관계가 없다고? 민호와 하나는 내 정자로 만든 내 자식이잖아. 김태진 교수도 그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 변호인은 연민이 섞인 냉소를 띄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당신이 아버지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처음부터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 전 당신과 수아님이 혼인신고를 할 때 수아님은 어떤 특별한 특례를 적용시켜 두었습니다. 그녀는 스튜어트 가문의 영예로서 그리고 국가적 중요 인물로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적 혼인계약이라는 영국의 오랜 법률에 근거한 혼인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시험적 혼인? 간단히 말해 당신과의 결혼은 10년간의 수습기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이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합당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혼인 그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무효화된다는 특약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한유라 씨의 거짓 임신에 기뻐하며 아이들을 내버린 순간 그 조건이 발동된 겁니다. 민주는 너무 큰 충격의 말을 잃었다. 즉, 당신은 법적으로 단 한 번도 수아님과 결혼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민호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스튜어트 가문의 단독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10년 동안 가족인 척하며 동거했던 무관계한 타인,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입주 가사도우미였던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용납될 수 있어? 한국법은 어떻게 되는 건데? 수아님은 20년을 위해 한국 법무부와도 특별 협정을 맺어두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깨닫지 못했겠죠. 당신이 수아님을 중졸이다, 무능하다라며 비웃고 10원 한 푼까지 아끼게 만들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국가급의 힘을 움직여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항상 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인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런던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민호와 하나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하는 식의 모습이었다. 과거 민준의 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청소를 해야 했던 민호와 하나가 지금은 전 세계 귀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인류의 진보에 공헌한 공적으로 10대의 귀족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당신은, 변호인은 차갑게 조서의 피의자 항목을 가리켰다. 무관계한 타인의 자식의 공적을 가로채려 한 탐욕스러운 범죄자로서 여생을 보내게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역전입니다. 으아! 민준의 절규가 좁은 독방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이 세계의 정점에 섰다. 그 부와 명성이 아주 조금만 손을 뻗었더라면 닿았을 터였다. 아니, 평범하게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대했더라면 지금쯤 자신도 그 빛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권리는 자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그 3분 사이에 영원히 완벽하게 소멸해버렸다. 수아야, 수아 좀 만나게 해줘. 사과할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빠라고 한 번만 부르게 해줘. 민준이 변호인의 멱살을 잡고 격렬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 외침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구치소 복도를 걸어오는 새로운 인물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과거 민준의 부하 직원이자 그에게 거짓된 엘리트 생활을 믿게 만들었던 유라의 진짜 주인이었다. 박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나타난 것은 민준 회사의 최대 라이벌 기업 사장인 김 대표였다. 김 대표. 당신이 왜 여기에? 한유라를 당신에게 접근시킨 건 수아 씨만이 아닙니다. 저도 수아 씨에게 협력했던 사람 중 하나죠. 당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부하 직원들을 부려먹고 공을 가로챘는지 그 모든 증거를 저희 회사가 매입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멸 가득한 미소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수아 씨는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당연한 정리정돈을 했을 뿐입니다. 자, 박민준 씨. 이제부터 시작될 재판, 기대하세요. 당신의 여죄는 횡령이나 배임만이 아닙니다. 10년간 가족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 이것도 영국법을 적용하여 국제적인 인권 침해로 다뤄줄 테니까. 역전. 그것은 단순히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짓밟고 있던 진흙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구름 위의 신전이었고, 자신이 서 있던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늪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민준의 붕괴된 정신의 쐐기를 박듯 TV에서 수아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네, 새로운 생활은 아주 충실합니다. 이전의 동거인이요? 그는 학력이라는 숫자를 사랑한 나머지 눈앞에 있는 사랑이라는 무한의 방정식을 풀지 못했던 그저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네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툭하고 끊어졌다. 미움받는 것조차 이제는 없다. 자신은 천재 이수아의 인생에서 주석 한 줄에도 오를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 무렵 옆 독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나는 귀족이야. 본가의 공주님이라고 웃으며 벽을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씨 집안의 붕괴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민준이 맛볼 통쾌함의 정점, 문자 그대로의 파멸을 향해 달려간다. 구치소 안,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접견실. 박민준은 플라스틱 칸막이 너머에 앉은 남자들을 매달리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것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닌 수아의 대리인인 리처드 변호사와 전 직장의 고문 변호사, 그리고 김태진 교수였다. 박민준 씨, 이것이 당신에게 준비된 마지막 심판입니다. 리처드가 두꺼운 최종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불과 3분 뒤 수아님께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죠.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당신 회사의 모회사인 로열홀딩스의 전권을 발동시켰습니다. 즉, 당신이 서명을 마친 순간 당신은 아내를 버린 남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용주를 모욕하고 해고된 채무자로 바뀐 것입니다. 고용주? 수아가 내 회사 오너였다고? 민준의 말은 웃음이 방에 울렸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중졸 쓰레기라고 부르며 매일 청소를 시켰던 그 여성은 당신의 월급을 지급하고 당신의 직위를 보장해주던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그녀가 서명 하나로 그 보호막을 거둔 순간 당신 인생의 도금은 모두 벗겨져 나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입니다. 리처드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냉철하게 말을 이었다. 배임. 그리고 10년간 수아님에 대한 부당한 노동 착취. 이것들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거기에 그녀의 천재적인 컨설팅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총액 58억 원. 당신이 평생을 바쳐도 장기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진단서 한 통을 꺼내 들었다. 박민준 씨. 산부인과에서의 그때 제가 당신에게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죠. 사실 희소정자증으로 인한 불임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액 검사 결과 어떤 퇴행성 뇌질환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자신을 속이는 생활을 계속할 때 발병하는 조기 인지 기능장애, 즉 초록이 치매의 징후입니다. 뭐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학력과 혈통이라는 기억과 자존심에 집착해온 당신이 이제부터 몇 년에 걸쳐 자신의 이름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두 잊게 될 겁니다. 당신이 가장 경멸했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당신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때
접견실 문이 난폭하게 열리며 경찰관들에게 끌려오다시피 유라가 들어왔다. 놔요. 난 잘못 없어. 전부 이 무능한 남자가 멋대로 한 짓이라고. 유라의 얼굴은 과도한 호르몬 투여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예전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유라, 내 인연, 감히 날 속여? 속는 놈이 바보지. 너처럼 학력밖에 자랑할 게 없는 텅 빈 놈은 조금만 띄워주면 바로 우쭐해지는데 난 수아 씨한테 부탁받았을 뿐이야. 이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철저하게 증명해달라고 말이야. 보수는 충분히 받았어. 아, 근데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잖아. 책임져. 추악한 책임 전가를 시작하는 민준과 유라. 과거 엘리트 커플인 척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제 우리 안의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바로 그때 실내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다. 비친 것은 영국의 광활한 정원을 배경으로 새하얀 테라스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수아의 모습이었다. 민준 씨, 유라 씨, 그렇게 큰 소리 내면 혈압에 좋지 않아요. 수아의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모니터에 못 박힌 듯 시선을 고정했다. 수아야,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중졸이라고 해서 미안해. 넌 천재야, 여신이야. 그러니까 이 빚, 이 병 어떻게 좀 해줘. 민준이 모니터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을 수아는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분노도, 슬픔도, 복수의 기쁨조차도 없었다. 오직 끝난 일을 바라보는 깊은 침묵만이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자신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군요. 내가 침묵하며 견뎠던 1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의 고통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중졸이라고 비웃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켰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건 당신은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으니까요. 아, 참.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수아가 살짝 시선을 돌리자 화면 구석에 한국의 한 정신병원 흰벽이 비쳤다. 그곳에는 낡아빠진 족보를 끌어안고 나는 본가의 공주님이야. 학력 없는 것들은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허공에 대고 말하며 흙탕물을 마시려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그분은 자신이 만든 거짓의 왕국 안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당신도 곧 모든 것을 잊게 되겠죠. 그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자비? 이게 자비라고? 지옥이잖아. 네, 자신을 잃고 사랑을 버린 사람에게는 지옥이겠죠. 하지만 저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해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민준 씨.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그 3분 동안 저는 사실 당신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남겨두었답니다. 뭐라고? 그 이혼 서류 뒷면에 작은 글씨로 만약 지금 사과해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적어두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유라 씨와 웃으며 방을 나갔죠. 당신이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은 겁니다. 민주는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때 단 한마디 미안해라고 말했다면 혹은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를 꼼꼼히 다시 봤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이 지옥이 아닌 저 아름다운 영국의 정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으로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으아아아. 민준의 절규가 접견실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테이블에 몇 번이고 내리찌으며 피를 흘리면서 울부짖었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실신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수아는 그런 그들을 더는 보지 않고 조용히 통신을 끊었다. 모니터가 새까맣게 변하는 순간 민준 일행의 세계 또한 영원한 어둠에 휩싸였다. 몇 분 뒤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는 민준의 등은 마치 100살이 넘은 노인처럼 작고 처참했다. 한국의 뉴스에서는 학력 지상주의가 낳은 비극, 위장 엘리트 일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추태가 연일 방송되었고 전 국민의 비웃음을 샀다. 이것이야말로 통쾌함의 정점.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먼지가 될 때까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더 이상 재기의 기회는 1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영국 옥스퍼드 근교.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벽돌 건물, 지저귀는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 한국에서의 그 지옥 같던 나날로부터 1년. 나는 지금 전에 없던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제 논문 교수님이 완벽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성장기의 민호가 1년 전보다 훨씬 늠름해진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나도.
마을 갤러리에 걸어둔 그림 벌써 예약 판매됐어. 내 그림을 보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도 과거에 겁먹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눈동자에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나는 두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응, 정말 멋지구나. 너희들의 재능은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자신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신이 주신 선물이란다. 그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3분 만에 한국을 떠났던 나의 결단은 틀리지 않았다. 만약 그대로 그 집에서 계속 참았더라면 아이들의 이 미소는 편견과 오만이라는 이름에 지늘게 덮여 사라졌을 것이다. 너 중졸이잖아. 나고자의 자식은 평생 나고자야. 과거 민준과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막말들. 지금에 와서는 먼 이국의 우스꽝스러운 연극 대사처럼 들릴 뿐이다. 학력, 혈통, 타이틀. 그것들은 인간을 장식하는 옷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벗었을 때 남는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는 것. 그것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들을 지금의 나는 미워하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오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다. 영국의 아름다운 잔디가 펼쳐진 묘지에는 스튜어트 가문의 역대 인물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 약속대로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10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한국에서 견뎠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 속에 진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찾아 헤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준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 지옥 같은 나날을 함께 걸어온 덕분에 나와 아이들의 유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엄마, 저 나중에 엄마 같은 과학자가 될래요. 숫자로 세상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고 싶어요. 민호가 내 손을 힘껏 잡았다. 나는 엄마의 다정함을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던 그때의 그 색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을 그릴 거야. 하나의 말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내가 침묵을 지켜왔던 것은 약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안에 그들의 말로는 결코 상처 입힐 수 없는 긍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긍지는 아이들 속에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리처드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박민준 씨는 금일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며 과거 자신이 무엇에 집착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최숙자 씨도 요양시설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지? 라며 떨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닫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복수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영의 감옥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조용히 사라져갈 것이다. 그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에 대한 운명의 심판인 것이다. 자, 가자. 오늘은 새로운 연구소 개소식이 있는 날이야. 나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앞을 향해 걸었다. 내 뒤를 걷는 것은 더 이상 중졸주부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내고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줄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나다. 인생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와 명예는 한 번 잃으면 0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에 새긴 사랑과 쌓아 올린 지혜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영국의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3분. 그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뎠던 나 자신에게 나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